투표 조작설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그 이야기는 뭐 우리가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이준석이요 밉상은 밉상이긴 한데 간혹 보면 10마디 중에 2마디는 맞는 말을 해요. 특히 지들끼리 싸울 때. 그러니까 이준석이 토론에 나와가지고 최민희 의원 등 뭐 이렇게 그런 토론을 할 때는 되게 밉상이야 깐족거리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이준석은 투표 조작은 불가능하다에 가까워요. 얘 마인드는 그런 건 없어. 왜 유튜버들한테 휘둘리고 그래 하는 마인드고. 그래서 아예 얘네들이 그 토론회를 열었어. 그것도 펜앤드 마이크 스튜디오에서. 그러면 이준석의 포지션이 딱 그거잖아요. 못생긴 애들 중에 제일 잘생기네. 그 모질이들이 다 모아놓고 거기에 이준석 하나 꽂으면 원톱이 되는 거지. 좀 시작부터 불공평하네요. 그거는. 네. 근데 거기에 나온 내용들이 되게 그러니까 여기에 그 양선엽이라고요. 그 무슨 그런 식의 그 공정선거 국민연대 대표라는 사람이 거기 참석을 했는데 간단히 말하면 양선엽이 의혹 제기를 하면 이준석 등이 아니야 색 그게 말이 돼? 아니야 시베리아는 스키야 이렇게 아유 양고기 맛있어. 이씨. 원래 그런 말이 있어. 이준석이 1년에 딱 15일 정도만 제정신이 오른 때 그때 지금 이준석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토론 주제가 이런 거였대요. 첫 번째 투표한 운송 과정에서의 보안 문제. 두 번째 관내 사전 투표함 보관 과정에서의 보안. 세 번째 투표함 봉인지 서명이 바뀌었다 이런 건데 이게 다 쉽게 표현하면 쉴드 반박이 돼버렸어요. 지들끼리 토론에서도. 민경욱은 어떻게 지금 돈까지 받았으니까 후원금 받았으니까 어떻게 출구 전략을 짤지를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 우리가 그러니까 시민의 눈 같은 데서도 의혹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 CCTV 보여달라. 네. 투표함 뭐 보관 CCTV 보내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선관위라고 하는 곳이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고. 선관위의 주요 선관위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임명한 자체가 사실은 박근혜 쪽이라는 게 그렇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CCTV를 뭐 보여줘야 된다 안 보여준다 이런 문제도 사실 거기 그런 문제가 걸려 있는 거지. 그때도 안 보여줬다고. 지금도 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나쁜 짓을 하려고 안 보여주냐라고 하는 논리가 여기서도 깨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같은 데서는요 선관위원장을 따로 임명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선관위원장인데 이 사람한테 우리 정부의 방침을 따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한마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 간섭을 한다 했다 그러면 난리 났겠죠. 예. 완전한 독립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그 기관이 아니라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던 그 대통령 선거 때도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 때도 시민사회에서 요구를 했었죠. CCTV 공개를 해라. 단순히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 시민단체에서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풀어라. 우리가 직접 감시를 하겠다. 했는데 그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 사실 법 규정 때문도 있었지만 이 시설 장비에 따르는 이 비용 문제도 과도하게 커지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갈 때 하고 안 들어갔을 때의 어떤 실질 법적 이익이 어떤 게 더 크냐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을 하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숨길 게 있어서 숨겨야 된다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애들이 지금까지 선거에서 매번 이기다가 크게 져놓으니까 정신을 못 차려서 그동안 공부를 안 한 게 너무 티가 나는 거지. 선거 장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개별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감시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쭉 보면요. 사실 의심할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걸 그 전체를 결과값을 조작하기 위해서 그 모든 프로세스를 다 손대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허접하게 선거를 조작할 거면 TK 지역에서 이렇게 당선된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200석 넘기면 되지. 너무 웃기고 그리고 지금 세로 가로 연구소 같은 데서 도양연구소죠. 도양연구소. 주장을 하는 것들 뭐냐면 개표한 것과 투표를 한 용지가 한 장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했더니 선관위의 해석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투표 용지를 다 출력하고 나서 다 갈아 끼울 때 처음에 한 장은 그냥
뽑는다는 거예요. 예. 그걸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각 이제 선거구에 보면은 한 장씩 남은 거를 다 표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근데 그걸 보고 부정선거라고 하더라고요. 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기성 언론들도 얘들이 하도 의혹 제기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그냥 반박하다가 이제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지가 좀 심하다고. 얘가 지금 시민의 눈까지 언급했어요. 그 양모 씨, 양선엽 이 사람이 어디서 또 주워 들은 거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도 들렸는데 연평도에서 지난 2018년 6.3 지방선거 때 선관위 공무원이 다 퇴근하고 시민의 눈이라는 단체에 속한 5명이 진입했다. 시민의 눈은 문성근 씨가 조작한 좌파 단체로 투표를 조작하는 전문 실행 단체다. 내가 문성근 대표한테 투표 감시 기구를 만들라고 한 장본인이에요. 배우 세력 구속. 그래서 한참 고민 끝에 그 시민의 날개라고 하는 조직 내에 시민의 눈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졌던 거고 이게 침입했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CCTV 같은 데가 이렇게 안 보여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CCTV 같은 거 공개해서 투표하면 아무런 문제 없는지 대한 부분은 나중에 선관위가 받아들여가지고요. 그 CCTV 같은 걸로 CCTV를 다 설치해 줍니다. 설치해 가지고 아무도 침입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했다기보다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개연성 있는 것들은 하나씩 제거해 나갔던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쪽 참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이 하는 말이 우리 쪽 참관인도 5명이 참관인으로 참여했는데 문성근 씨가 한다는 단체 참관인 5명은 투표를 조작했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인가? 우리는 참관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조작이라는 말인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들 주장은 그렇게 눈으로 쳐다보기만 해도 조작이 된다는 거죠. 5명이서 내 눈을 바라봐. 선거 투표함을 쳐다보기만 해도 그 내용이 바뀐다는 거죠. 네, 이 이제 토론과 격렬한 논쟁이 오가는 가운데 우리가 좋아하는 변희재 선생님의 글을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봐요. 언제부터 우리가 좋아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네. 예. 같은 모집단에서 사전투표 관내와 관외는 투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비율이 같으면 조작이라는 게 가세연의 거짓 난동. 사전투표와 본투표는 같은 모집단이므로 투표 성향이 같아야 되는데 다르기 때문에 조작이라는 게 공병호의 거짓 난동입니다. 즉 개표 조작을 이야기하려면 가세연이나 공병호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세연 만세, 공병호 만세를 동시에 외치고 있으니 개돼지들이라는 겁니다. 변희재 씨 이쪽으로 넘어오려고 준비하는 건가? 내가 태어나서 우리 희재 말을 박수 쳐보긴 처음이다 진짜. 뭔가 지금 분위기 보고 이쪽으로 넘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네. 그게 지금 근데 변희재의 글을요 우리 마차님이 읽으니까 전혀 감이 안 온다. 착해 보여. 근데 여기에 지금 얘네들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는 어떤 게 있냐면요. 내 생각의 출발은 뭐가 있냐면 독재 정권. 독재 정권은 실제로 국민을 위한 정치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실제로 선거에서 그 독재 정권은 자신의 정권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동원하는 게 부정선거예요. 여러분들 부정선거라는 게 개표 조작만 생각하죠. 막걸리 돌리고 고무신 돌렸던 게 다 부정선거예요. 그 부정선거는 수도 없이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게 독재를 연장시키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투표라고 하는 행위가 투명하고 공정할 필요는 당연히 있죠. 투표에서는 이기고 개표 진다는 말이 있긴 합니다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까지 개표 등에 대해서 어떤 한마디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던 누리던 자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니까 마치 그런 감정 있죠. 늘상 도둑질을 해왔던 놈들이 정권이 바뀌면 저 정권도 도둑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로 접근하니까 문재인 정부가 부정선거 했다라고는 마인드가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멘탈은 절대 얘네들이 바뀔 수 없는 멘탈. 도둑놈 눈에는 도둑놈만 보이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게 내가 제일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선관위 사이트를 보면 반박 자료에 이분이 서명했던 나머지 6개, 총 8개의 봉인지가 공개되어 있는데 필체가 다르다. 사실은 필체가 다 같아요. 그러니까 글씨라고 하는 게 짧은 이름을 쓴다고 쳐. 한번 봐봐봐. 마차라고 썼어. 근데 급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썼을 수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쓰지 나중에 말아주세요. 봤더니 자기 필체 아니라고.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그 악필인 분을 잘 알죠. 그리고 하나 더. 그 비례대표 후보 투표 용지가 접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 찍은 표만
대량으로 거기 발견됐다 그러는데 얘들 무식한 소리 하는 겁니다. 나는요 지금까지 투표하면 접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안 잡는. 접지를 않고 왜냐하면 쭉 놓는데. 서로 이렇게 인주가 상대방이 묻어버릴까봐 옛날 지금은 그게 잘 안 되는데 습관적으로 인주를 묻을까봐 접지는 않고 이렇게 끝만 말아가지고 살짝 집어넣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다수 발견됐기 때문에 민주당 표를 집어넣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여튼 무식한 것들은 또 답이 그런 거 없어요. 있는 것 같아. 그 85년도, 86년도, 87년도에 군대 가신 분들은 증인이에요. 그때 87년도 노태우는 우리가 그 처음으로 6.29 이후에 투표를 했잖아요. 그때 어땠어요, 다 군대에서 세워놓고 몇 번 찍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누가 했냐 이거지. 미통당 전신인 민정당에서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현 시대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승만 정권 시절에 부정선거, 부정개표가 가능했던 이유는 단적으로 정보의 전파 속도 때문이에요. 뭔가 부정을 발견하고 비리를 발견했어도 이게 사법기관이나 권력기관에 넘어갈 때까지 정보가 확산될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런 부정이나 조작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는 쿠데타도 불가능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정보가 단 1초 만에 전 세계로 확산이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모든 조작 과정에서 정말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 프로젝트의 실패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험한 짓을 어떤 멍청한 놈이 합니까? 디테일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죠. 사전투표 득표율이 소수점을 제외하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허점이 있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63 사전투표 득표율이 미래통합당은 36으로 다 똑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가짜 뉴스예요. 왜냐면은 지금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서울은 61대 34, 인천은 58대 33, 경기도는 60대 34예요. 얘들 주장처럼 수도권 전체가 다 63대 36이라고 하는 건 사실 수도권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여론의 바로미터잖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말하는 30% 과학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11개 투표구에서 비슷한 그 득표율 뭐 투표율이 나왔다고 막 계속 어그로를 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죽했으면 선관위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법적 조치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거기에 낚인 자 민경욱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야 되는지 사실 걱정스러워요. 돈은 이미 받았고 어떻게? 전수했나요? 도영연구소에서 6천만 원 아직 아직 안 들어왔을 거예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법적으로 지금. 선관위에서도 그 들어가면 조사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네. 재검표에 대한 추억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회창 후보의 재검표였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우리 마차님 같은 정할못은 그런 일 있었어? 태어나기 전이죠. 네, 네. 그게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정권을 뺏긴 놈들은 정권이 뺏기면 가장 위급하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저쪽이 부정선거 등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도둑놈 눈에는 도둑놈 보이는 현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였어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회창 후보가 붙었죠. 그 사이에 정몽준이라고 하는 단일화의 문제가 있었고 전날 합의 파기가 있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사실은 정말 억울하게 18년 동안 정치계를 떠나야 했던 김민석 우리 후보도 있었죠. 역사적 인물이에요. 그분이 항상 제 옆에 앉아가지고 방송하시는 거예요. 네. 그치? 근데 그때 한나라당이 당선 무효 소송을 해요. 그러니까 대선 때 김대중 정부가 부정선거했다는 거야. 이럴 리가 없다. 노무현을 이회창 후보가 졌을 리 없다. 그러면서 재검표자고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재검표를 합니다. 근데 개표구 80개 까다가 포기해요. 안 뒤집히거든. 그러니까 비용이 감당이 안 되니까. 비용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개쪽 당했던 바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정권을 잡은 쪽에서 부정선거 할 거라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그때부터 있었던 거고 그 후회가 바로 민경욱인 거예요. 민경욱 이 사람 지금 뭐 재검표 계속 주장을 하던데 그럼 이 사람도 그 개표 비용 자체는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법원에 내는-거나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빼고 나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변호사 비용은 부르기 나름일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로펌에서 막 나머지 4천만 원 우리 줘 하면 줄 수 있겠지만 정변 보내요. 정변. 근데 이거는 행정 소송 같은 거여 가지고 어. 뭐 이렇게 재판에서 형사 사건처럼 다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정변이 싸게 해준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5천만 원 중에 그냥 반땡하자 그러지 그러면. 소송 인지 때 송달 비용에서 각각 10,000원, 4,800원. 1,000만 원 일단이요. 4,800만 원 아니고. 4,800만 그리고 원. 재검표 하는데 인건비. 그러니까 그 재검표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 예. 인건비가 조금 돈이 드는 편이에요. 저 잘합니다. 우리가 싸게 해줄 수 예, 있는. 제가 그래 잘합니다. 봐야 한 선거구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500만 원 정도 들고요. 10만 원에 50명에도 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하면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약간 이거 도둑놈 심보죠. 변호사 비용은 뭐 자유한국당에 변호사 많으니 이게 그 개표 정의를 위해서라도 당신이 좀 해줘 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 싸게 퉁칠 수 있잖아. 그러면은 5천만 원 모았다고 하는 건 야 이게 뭐 11년 허스키도 아니고 진짜 개나리도 아니고 또 뭐가 있다 그랬지? 11회 허스키는 귀엽기는 하지. 십장생도 있어. 뭐, 그리고 저번에 그 우리 방송에 한번 나오신 적이 있던 문학진 후보 같은 경우는 네. 3표 차이여서 재검표했더니 2표로 줄었는데 결국 낙선하셨던 적도 그래서 있고요. 문 3표에서 문 2표가 됐죠. 그때 그 당시 그러니까 이회창이 노무현 후보에게 졌던 선거에서 부정선거해서 80개 선거구에서 개표하다가 나중에 포기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당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요. 잘못했다고. 그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민주당이 지금까지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를 못했던 것도 그런 상황과 연관이 있고요. 선관위가 개혁돼야 되는 건 맞죠. 이번에 뭐 모든 비리 논란도 거기서부터 출발한 건 하기지 하지만 최근에 이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선관위 위원장하고 선관위에 가면은 이렇게 중앙에서 이렇게 모든 오퍼레이팅을 하는 그 센터가 있어요. 갑자기 그 센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데 핵심을 잡고 시도하면 못할 건 사실 없어요. 그게 김어준 총수나 우리나 시민의 눈이나 했던 의심이기도 합니다. 데이터로만 봤을 때 이상한 게 너무 많단 말이야. 간단히 말하면 이것도 웃기다는 거예요. 문재인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2%가 안 났어요. 1점 몇 % 차이라고. 한 번도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를 이긴 적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논란도 있기는 해요. 인구가 훨씬 많은 영남 쪽을 깠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건 그 깐 순서를 보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게 나와요. 수도권도 같이 까고 막 그러다 보면은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에는 박근혜 후보가 이기지 않는 이상한 선거이긴 했어요. 이 그래프를 쭉 보면 네. 그건 차치하고 우리가 밝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쪽에서 개표 조작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100% 불가능해요. 시스템이나 구조상 예를 들면은 문재인 정부의 또는 민주당의 누구가 선관 박근혜 추천은 선관위원장한테 접근해가지고 우리 이번에 개표 조작합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뒤집어져 버리죠. 대통령 하야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두루킹 그 건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아. 어차피 이기는데 그게 얼마만큼 크게 이기느냐 작게 이기느냐의 차이지 어차피 이기는 선거에서 그렇게 무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상황이 일단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뭐 부정선거에 뭐니 하고 있는 민경욱 보고 있으면 애자하더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민국이 최후의 발악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어렵게 후보가 됐잖아요. 됐는데 이정미도 있었고 자기 볼 때 최고인데 너무 억울하다 생각해. 이럴 일이 없다. 맞아. 최면조 상관 안 해. 너무 억울하다. 진짜 될 줄 알았을 거예요. 네. 그렇죠. 3번이나 부활했는데 4번 부활 못할까 그런 희망이 있겠죠. 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